어머니, 사실 연휴에 제가 출장을 겸해서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아요. 곁에 있던 서연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친정어머니께서 수술을 앞두셨어요. 이번만큼은 꼭 곁을 지켜야 할 것 같아요. 며칠 뒤 설거지를 하던 중 서연의 휴대폰에 중국 여행 준비물 꼭 챙겨라는 문자가 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행? 수술이 아니라 눈물과 분노,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까지 오늘도 깊은 사연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75살 김순애라고 합니다. 제 인생은 늘 국밥 냄새와 함께 흘러갔습니다. 30살 무렵 남편과 함께 작은 국밥집을 열었어요. 그 시절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밥만큼은 손님들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고를 고아내고 무거운 솥을 저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지요. 남편은 홀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늘 환한 웃음을 지었고 저는 주방에서 국밥을 끓였습니다. 그렇게 둘이 호흡을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굶지 않고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국밥집은 제 삶의 버팀목이자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처럼 마음속에 늘 자리한 건 그리움이었고 국밥솥을 지켜내는 것이 곧 제 인생의 이유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이준호와 며느리 박서연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두실 수 없어요. 저희랑 같이 지내요. 곧 추석도 다가오고 가족이 함께하는 게 좋잖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되던 해, 저는 국밥집 문을 닫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함께 살자며 들어와 우리는 한 집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서운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피부치 옆이 낫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산지 어느덧 1년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제 하루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평생 국밥집을 지켜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지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솥은 없었지만 냄비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국물을 우리고 대파와 물을 썰어 넣으며 손길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였을까요? 아들 집에 와서도 손은 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곁들일까 아니면 고등어를 구울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식탁을 차렸습니다. 고슬고슬한 밥에 김치, 시금치, 나물까지. 작은 상이었지만 정성을 다했지요. 하지만 7시가 넘어 방에서 나온 준호와 서연은 제가 차린 밥상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식빵을 굽고 아들은 인스턴트 커피를 타 마셨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저희는 아침엔 빵이 편해요. 서연은 건성으로 웃으며 말했고 준호도 대수롭지 않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밥상 앞에 앉아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속이 서늘해지면서도 차마 뭐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허탈한 미소가 새어나올 뿐이었지요. 가끔 며느리가 회사 일로 힘들어하거나 아들이 야근으로 지쳐 돌아오는 날엔 차려둔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새벽마다 부엌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걸까? 그날도 변함없이 밥상 앞에 앉아 혼자 국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이 막히는 듯한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콜록, 콜록.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들이켰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침쯤은 있을 수 있다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째 비슷한 증상이 이어지니 마음 한편이 불안해졌습니다. 국밥집을 그만둔 이유도 사실은 이런 잦은 기침과 가슴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말해볼까 하다가도 그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회사 회의 준비로 늘 정신이 없었고 서연은 늘 피곤하다며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서 며느리의 통화가 들려왔습니다. 네, 엄마. 수술이요? 쓸개를 떼어내야 한다고요? 제가 바로 갈게요. 서연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수술 받으셔야 한대. 회복까지 시간이 좀 걸린대. 그래. 그런데 하필 다음 주에 내가 출장이라.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친정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얼마나 걱정될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의 표정에서 진짜 근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안도하는 듯한 눈빛이 스쳤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저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국밥집을 닫은 뒤에도 명절만큼은 가족이 모여야 한다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준호야, 이번 추석엔 송편도 빚고 갈비탕도 끓이면 어떻겠니?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연휴에 제가 출장을 겸해서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아요. 곁에 있던 서연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친정어머니께서 수술을 앞두셨어요. 이번만큼은 꼭 곁을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추석이면 다 같이 모여야 하는데 저만 홀로 남아야 한다니. 그래도 아픈 사람이 있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 어쩔 수 없지. 잘 다녀와라.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며칠 뒤 설거지를 하던 중 서연의 휴대폰에 중국 여행 준비물 꼭 챙겨라는 문자가 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행? 수술이 아니라? 창밖엔 추석 등불이 환히 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텅 빈 집처럼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추석 전날 밤 저는 여느 때처럼 부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탁자 위에 며느리 서연이 두고 간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무심히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는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미정아, 중국 일정표 확인했어? 어머님이랑 짐 꾸리실 때 시댁 눈치 보지 말고. 추석 연휴에 떠나니까 더 조심해. 시어머님한테는 절대 들키지 않게 해.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수술? 병간호? 그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그 한 줄의 문자로 알아버린 것입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 어색한 눈빛, 그 쓸쓸한 대답. 다 거짓말이었구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존재가 거짓말로 가려진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내 뒤척이다가 국밥집에서 젊은 날을 보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서서 뚝배기에 국밥을 퍼담던 모습, 땀에 젖어도 웃으며 살아냈던 날들.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 겪지 않게 했을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준호와 서연은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어머니, 저희 추석 연휴 동안 자리를 비울 것 같아요. 병원에 있어야 해서.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몸 조심하고. 저도 모르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 자존심이 제 입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고 나가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이웃들이 분주히 제사 음식을 나르고 아이들이 송편을 나누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제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주방에 앉아 있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참고 또 참으며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거짓말로 저를 속이고 추석을 홀로 보내게 한 그들의 모습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거실 탁자에 앉아 저는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어린 시절의 준호, 첫 돌을 맞이한 모습, 대학에 합격해 눈물 찢던 날, 결혼식장에서 울먹이며 효도하겠다던 약속. 모든 사진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단순한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차오르는 분노, 그리고 결심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지. 그날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자 집안은 고요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쓸쓸함을 곱씹는 대신 오히려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젠 참는 걸 그만두자.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한말순이었습니다. 순애야, 목소리가 왜 그래? 또 애들 때문에 속상했지?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 아들의 침묵, 홀로 남겨진 추석까지. 말수는 한숨을 내쉬더니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누구 위해 살았는데 이제라도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애들이 부모 속을 이렇게 뒤통수 치는데 왜 아직도 붙잡고 있니? 그 말은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산책 삼아 들른 부동산 앞에서 저는 시세표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국밥집 정리해 마련했던 이 집이 지금은 13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이 집 내 명의지. 내 손으로 산 집이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집으로 돌아와 앨범을 펼쳤습니다. 남편과 함께 국밥집 앞에서 찍은 사진, 어린 준호를 안고 웃던 제 모습, 그 사진들이 마치 제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순애야,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야 해. 저는 노트 한 권을 꺼내 글을 적었습니다. 집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산다. 펜 끝이 떨렸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래, 이젠 시작이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추석 연휴가 끝나갈 무렵 저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국밥집을 정리하면서 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서연이 들어와 함께 살자며 시작한 동거였지요. 분명 제 명의의 집이었고 제 손으로 지켜온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주방에서 차린 밥상은 외면당했고 명절에도 홀로 남겨졌습니다. 거짓말로 저를 속인 아들과 며느리. 그 순간 마음속에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집을 붙잡고 살아야 할 이유가 뭔데? 며칠 뒤 저는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집 잘 관리하셨네요. 요즘 이 평형대가 귀해서 금방 나갈 겁니다. 13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한편으론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진행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곧 젊은 부부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첫 아이가 곧 태어나는데 이 집에서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 집도 이제는 다른 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구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끝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유가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딸 이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집을 팔았다. 엄마, 갑자기 왜요? 동생 알면 난리 날 텐데. 괜찮다. 이건 엄마 집이야. 엄마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지. 내가 결정할 거다.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지연은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억은 내가 맡아라. 나머지 3억은 내가 대구 내려가 국밥집 다시 차릴 거다. 이제 내 남은 날은 내가 선택해서 살겠다. 순간 지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 꼭 지켜드릴게요. 저는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 남편 사진, 국밥집에서 쓰던 국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준호야, 서연아. 집은 이미 팔았다. 내 집이니 내 마음대로 했다. 이제 너희끼리 살아라. 나는 대구로 내려가 내 삶을 살겠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오랫동안 제 어깨를 짓눌렀던 무게가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자유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평생 몸에 밴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했지만 오늘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남편 사진 한 장, 국밥집에서 쓰던 국자 하나. 제 인생을 압축하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 앞에 서니 가슴이 묘하게 먹먹해졌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배어있는 집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게 웃음을 주지 않는 공간.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자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여행 가시나 봐요?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빙긋 웃었습니다. 네, 오래 기다린 여행이에요. 말은 짧았지만 제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여정을 의미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마다 묻어있는 국밥집의 기억, 아이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함, 해방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대구역에 도착했을 때 고향의 공기가 제 볼을 스쳤습니다. 시장의 왁자한 소리, 갓 끓여낸 국밥 냄새가 낯설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자리였지. 숙소에 짐을 풀고 작은 공책을 꺼내 글씨를 적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국밥집, 그리고 나의 두 번째 삶.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제 선택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제 것이라는 사실이 선명히 다가왔습니다. 대구에 내려온 첫날, 저는 시내 작은 여관방에 몸을 눕혔습니다. 낯설지 않은 공기, 시장 골목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구수한 사투리가 마음을 포근히 감싸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막막함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고 기대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대구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은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국밥 재료를 떼러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좌판에 가지런히 놓인 무와 배추, 커다란 뼈다귀 더미, 뜨거운 김을 내뿜는 솥, 그 모든 풍경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국밥은 나한테 삶이고 희망이지. 부동산에서 알아본 끝에 시장 근처 허름하지만 작은 점포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벽에 배어 있었고 낡은 간판은 글씨가 희미했지만 제 눈에는 새로운 터전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들고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오히려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이제 이 손으로 다시 국밥을 끓이는 거다. 며칠 뒤 지인 소개로 중고 가마솥과 조리도구를 구입했습니다. 불판에 불을 지피고 사고를 담아 물을 끓이는 순간 오랫동안 잊었던 제 심장이 다시 뛰는 듯 했습니다. 뽀얀 국물이 올라오고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첫날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더니 호기심 섞인 목소리를 건넸습니다. 아줌매, 국밥 얼마예요? 5,000원이면 됩니다. 든든하게 드시고 가이소. 첫 손님은 시장에서 짐을 나르던 노인이었습니다. 국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이 맛 참 오랜만이네. 속이 확 풀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 내가 다시 살아있구나 하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앞 의자에 앉아 붉게 물든 대구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가 된 현실은 여전히 쓸쓸했지만 제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거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김순애로. 저는 국밥집 간판에 새로 붙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애국밥.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두 번째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깨달았습니다. 대구에서 국밥집을 연 지도 어느덧 한 달이 흘렀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늘어나고 시장 상인들과도 안면을 트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사고를 고아내고 점심 무렵엔 허기진 사람들의 웃음을 보는 일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오랜 친구 한말순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야, 순애야. 정말 내가 국밥집을 다시 열었구나. 낯익은 목소리에 저는 반갑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말순아,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서울에서 눈치만 보며 살았을 거다. 우리는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순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한 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나? 솔직히 내가 준호 부부랑 같이 사는 거 듣고 가슴이 답답했어. 이제라도 벗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그 애들이 날 챙겨줄 줄 알았다. 근데 결국 내 생일도 추석도 다 거짓말뿐이었어. 며느리 핑계로 처가랑 여행 가면서 날 집에 두고 간 거야. 말수는 눈살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세상에 내가 누구보다 헌신한 어머니인데 그렇게 대하다니. 참으로 못됐다. 그때 저는 갑자기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수건에 묻은 붉은 흔적을 본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애야, 이게 뭐야? 병원엔 가본 거야?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 하지만 말수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내일이라도 같이 병원 가자. 너 지금 대구까지 내려와서 새삼 시작했는데 건강부터 챙겨야지. 그 말에 저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진심 어린 걱정을 친구에게서 듣자 마음이 뭉클해졌던 겁니다.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국밥집 내가 도와줄게. 홍보도 하고 장도 같이 봐주마. 내가 건강만 회복하면 손님은 알아서 늘어날 거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수나, 내가 있어 든든하다. 앞으로는 내가 내 인생을 지킬 거야. 더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그날 저녁 두 노인은 국밥집 앞에 나란히 앉아 저무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은 서늘했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며칠 뒤 아들 이준호와 며느리 박서연은 들뜬 표정으로 공항에서 돌아왔습니다. 여행 가방에는 면세점 쇼핑백이 가득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역시 연휴엔 쉬어야 한다니까. 서연은 활짝 웃으며 말했고 준호도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니도 혼자 잘 지내셨겠지? 집에 들어가면 또 잔소리 들을지도 몰라. 두 사람은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뭐야? 번호를 잘못 눌렀나? 준호는 몇 번이나 다시 입력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으시는 분들이세요? 문을 열고 나온 건 처음 보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여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기 여기가 저희 집인데요? 서연은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긴 저희 시댁인데요. 젊은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집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등기부등본도 제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혹시 전 주인이신가요? 순간 준호와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파셨다고요? 젊은 부부는 난처한 표정으로 탁자 위에서 쪽지 한 장을 가져와 내밀었습니다. 준호야, 서연아. 이 집은 이미 팔았다. 내 집이니 내 뜻대로 했다. 너희는 이제 너희 삶을 살아라. 나는 대구로 내려가 내 인생을 찾겠다. 쪽지를 읽는 순간 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추석 연휴 동안 잠깐 비운 사이에 두 사람의 머릿속엔 충격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집,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 믿었던 어머니. 그 모든 것이 단 며칠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복도에 주저앉은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우리를 버린 거야? 이웃집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복도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나 준호와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절감할 뿐이었습니다. 집이 팔려 사라졌다는 사실 앞에서 아들 이준호와 며느리 박서연은 멍하니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난 듯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하실 줄이야. 준호는 믿기지 않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새 주인이 살고 있었고 어머니는 쪽지 한 장만 남긴 채 홀연히 떠나셨습니다.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아니,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제야 두 사람은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큰딸 이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엄마 어디 계신 거야? 설마 진짜 집을 판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집을 파셨다. 그리고 대구로 내려가셨다. 대구? 왜 거길? 왜인 줄 몰라서 묻니? 추석 연휴 내내 너희가 엄마를 홀로 두고 처가 식구들이랑 여행 다니는 동안 엄마가 무슨 마음이었을지 생각은 해봤어? 지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몇 번이나 내 생일, 명절 챙겨주셨잖아. 그런데 넌 뭐 했니? 결국 엄마를 속이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외롭게 만들었지.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이어졌습니다. 너희가 모르는 게 있어. 엄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 오래전부터 기침하시고 피 토하는 걸 내가 봤어. 그런데도 널 생각해서 말도 못하고 참고 계셨던 거야. 순간 준호와 서연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아프셨다고? 그래. 병원에 가시라는 말도 안 들으셨지. 왜냐면 내 걱정할까봐, 내 부담될까봐. 그런데 너희는? 엄마 생일도 추석도 다 외면했지. 준호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동안 집에 울려 퍼지던 어머니의 기침소리, 밥상 앞에서 외로이 앉아있던 모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노쇠의 징조가 아니라 고통을 참고 견디던 어머니의 신호였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밤 준호와 서연은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큰 죄를 지은 거야. 어머니를 속이고 이용하고 결국 버린 거야. 준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나는 아버지 돌아가신 뒤 엄마 지켜드리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결국 욕심과 게으름에 눈이 멀어 엄마를 외롭게 만들었어. 둘은 다음 날 곧장 대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머니는 새로운 국밥집을 열고 계셨고 그 곁에는 든든한 친구 한말순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어머니의 모습은 전보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굳세고 단단했습니다.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게 엄마였구나. 우리가 몰랐던 진짜 엄마의 모습. 대구에 내려와 어머니를 멀리서 바라본 그날 이후 준호와 서연은 깊은 절망과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곧 큰 누나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완전히 끊으시진 않으셨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달래. 조건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년 동안 빠짐없이 봉사활동을 하라는 거야. 양로원과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가서 말로만 미안하다 하지 말고 몸으로 직접 증명하라는 뜻이지.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서연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1년 동안 매주 빠짐없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해. 엄마를 다시 뵙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뭐든 해야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해. 다음 날 두 사람은 지연이 건네준 서류를 들고 대구의 한 양로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낯선 어르신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한 할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조심스레 다가가 앉아 손등을 쓰다듬으며 옛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조금씩 굳었던 할머니의 표정이 풀리더니 이내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외로우셨겠지. 준호는 평소와 달리 말없이 어르신 곁에 앉아 바둑판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아직 서툴지만 같이 두어주실래요? 처음엔 고개만 끄덕이던 할아버지는 차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은 외국 가서 연락도 잘 안 와. 이렇게 누가 옆에 앉아 있어주는 게 참 고맙구먼.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런 아들이었음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조건을 채워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시작했지만 어느새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양로원 할머니가 손을 잡으며 고마워, 얘야라고 말할 때마다 독거노인 어르신이 다음에 또 와주겠니? 라고 눈을 반짝일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종종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니께 했던 짓들 똑같이 돌려받는 기분이야. 이분들 외로워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어머니 모습 같아 보여서 정말 죄송해. 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더 해야 해. 우리를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라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 살기 위해서. 몇 달 뒤 어머니의 친구 한말순이 찾아와 전했습니다. 순애가 가끔 너희 얘기하셔. 직접 보진 않으셔도 소식은 알고 계시지. 아직 마음이 다 풀린 건 아니지만 조금은 기대하고 계신 것 같더라. 그 말을 듣자 두 사람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희망의 빛이 아주 작게나마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어느새 양로원의 어르신들은 두 사람을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서연이 오지 않는 날이면 우리 서연이는 왜 안 왔어?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준호가 바둑을 들어가면 우리 손자 왔구먼 하고 반기곤 했습니다. 그들은 봉사활동의 증명서를 챙기며 지연을 찾아갔습니다. 지연은 묵묵히 서류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엄마께 보여드릴 차례야. 하지만 마음 단단히 먹어. 엄마가 너희를 곧바로 안아주실 거라 생각하지는 마. 준호와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뵐 수만 있다면.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큰 누나 지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만나보시겠대. 난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할 거라 기대하지 마. 마음의 상처는 아직 깊으니까. 준호와 서연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어머니를 뵐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토요일 아침 두 사람은 대구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긴장되고 두려웠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우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모르겠어. 그래도 국밥집에서 기다리고 계신다잖아. 그게 어딘데? 대구의 좁은 골목길 끝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순의 국밥집. 간판의 글씨는 소박했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소한 국밥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낯설 만큼 야윈 어머니가 여전히 국밥솥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왔구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쫓아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울컥했습니다. 순애는 말없이 국밥 2그릇을 내주었습니다. 먹어라. 준호와 서연은 숟가락을 들고 국밥을 한술 떠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눈물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정말 그리웠어요. 서연이 흐느끼며 말하자 순애의 손이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년 동안 봉사활동했다지? 네, 한 번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어르신들 곁에서 어머니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준호의 대답에 순애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구나. 늙는다는 게, 외롭다는 게 어떤 건지. 순간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밥 2그릇. 순애는 손님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준호와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이제 자신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국밥집에서의 첫 만남 이후 순애는 아들 부부를 곧장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짧은 대화와 무표정한 눈빛 사이로 아직 풀리지 않은 서운함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호와 서연은 그저 곁에 앉아 뜨거운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훔칠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순애는 국밥솥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따라와라. 세 사람은 천천히 가게 밖으로 나섰습니다. 대구의 가을바람은 차갑고도 따뜻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 언덕길을 오르니 붉게 물든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순애는 말없이 걸었고 준호와 서연은 뒤에서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한참 만에 순애가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여길 다시 올 줄은 몰랐다. 젊을 땐 힘들어서 떠났고 늙어서는 쉴 곳이 필요해 돌아왔구나.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자신은 평생 어머니 곁을 지켜드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곁에 있을게요. 여기서 함께 국밥집을 지키면서 엄마랑. 그러나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난 이곳에서 내 삶을 살 거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라. 다만 다시는 거짓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차가운 듯하지만 단호한 어조에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2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때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세 사람의 머리칼을 흩날렸습니다. 순애는 바람결에 스치는 은행잎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이 참 좋다. 내 마음도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원망도 서운함도 다 바람에 날려보내고 싶구나. 순애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표정은 오래전 보던 어머니의 따뜻한 얼굴이었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그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대구의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말로 다 풀 수 없는 상처와 후회가 있었지만 바람은 그 사이를 천천히 메워주는 듯 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순애의 국밥집은 여전히 따뜻한 국물 냄새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삼삼오오 모여 국밥을 먹으며 웃었고 아이들도 종종 들러 순애가 쥐어주는 삶은 달걀을 받아갔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시간이 날 때마다 대구를 찾았습니다. 가끔은 가게 일을 도우며 가끔은 집 청소를 하며 묵묵히 곁에 머물렀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예전처럼 차갑게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2 사람은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국밥집 문이 닫히고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국밥을 덜어 2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먹어라. 오늘은 내가 더 먹기 힘들구나. 손이 떨리는 것을 준호는 눈치챘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세요? 병원에 다시 가보셔야. 순애는 손사래를 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됐다. 약보다 이 국밥 냄새 맡고 사는 게 내겐 약이다.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서연아. 이제야 국밥 맛이 제대로 나는구나. 너희가 와서 같이 해주니까 손맛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 그 말에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구의 겨울바람이 흩날리며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눈송이가 춤추듯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은 가볍다. 바람처럼 눈처럼 흘려보낼 건 다 흘려보내고 싶구나. 그 순간 국밥솥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순애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그 미소를 오래도록 눈에 담았습니다. 그건 원망과 서운함을 넘어선 오래 기다린 용서의 미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국밥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온기가 다시는 이어질 수 없을 것 같던 가족의 끈을 서서히 되살리고 있었습니다.